자, 10월 13일 국제무역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험 관련돼 가지고 중간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리드에서 처음 중간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처음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시험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연습용 시험 문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연습용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치러보기 바랍니다. 선다형이랄까 아니면 뭐 단답형 같은 문제를 답을 하는 연습을, 그리고 이제 번호를 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딴 문제 풀어보고, 앞에 문제 와가 다시 꽂히고, 뭐 그런 과정까지도 아마 다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물론 그 연습하는 문제의 결과는 전혀 시험에 점수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이번 주까지 제출하면,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수업 이전까지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뭐 그 외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5장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아주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했습니다.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 재화 가격이 오르면 생산 요소의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재화 가격이 오르면 요소 가격과 그 다음에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재화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 즉 실질임금이나 임대료가 오른다. 반면에 다른 요소의 실질임금이나 임대료는 내린다.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무역이 발생하면 결국은 상대 가격이 바뀝니다. 수출하는 물건 가격은 비싸지고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싸집니다. 즉 무역에 따라서 소득 변화가 소득이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느냐. 결국 무역에 대해서 논쟁이 심한 것은 특히 이제 뭐 선진국 중심으로 반무역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역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우리가 직장을 잃는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바뀌면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모형에서 일단 보자 라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 상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대부분 수출제입니다. 수출제가 상대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것은 국내 공급이 줄어드니까 상대 가격이 오르겠죠. 대신에 수입하는 것은 상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출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제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화의 어떤 재화를 가진 그런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오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 수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주로 수출할 건데, 그러면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가격이 수출로서 오른다. 그것도 일단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주로 집약 노동의 가격이 오른다. 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개도국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자본의 소득은 떨어진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이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생산 요소별 소득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두 번째 정리는 자원과 생산량입니다. 립진스키 정리. 자, 이거는 경제 발전에 따라서 생산 요소의 양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결국 부존 자원이 바뀌죠.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할 때 생산물 가격이 일정하면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공급은 감소한다. 이건 뭐 현실하고 조금 많이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정상, 이런 이제 현상은 많이 쉽게 보이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뭐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기 때문에 노동은 사실 변화가 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특히 이제 자본이 증가한 경우죠. 그러면 그걸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만드는 쪽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었죠.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재화의 공급은 감소하다. 자본 집약제를 많이 생산하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제의 생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것이 뭐 옛날에 경공업 제품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고 다 많은 걸 수입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상당히 현실하고도 맞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스텔프 사무엘슨, 립진스키, 그 다음에 이 챕터의 제목인 핵시에 올린 모형, 이 세 개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립진스키는 제일 현실하고 잘 맞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스텔프 사무엘슨이나 아니면 핵시에 올린 같은 경우에는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라는 걸 보면 제일 두드러진 것은 이겁니다. 요 과정. 립진스 케이스는 생산물 가격이 일정하면이라는 거죠. 일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텔프 사무엘슨은 생산물 가격이 수출 수입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를 이야기했죠. 당연히 그냥 무역을 한다 그러면 공급이 수출되면 가격이 오르고 수입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세 번째, 핵시 어디를 했죠? 뭐 그림을 가지고 그립도 한번 다시 올 필요가 있죠.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즉 이거는 한 부존 자원이 늘었다. 부존 자원이 늘면 생산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본이 늘었다. 그러면 식품과 이거는 자본이 아니지 노동이 늘어난 거죠. 직물, 노동이 늘어난 겁니다. 식품과 직물 두 개를 만드는 그런 경제가 있다. 이 경제에서 이거는 어떤 이 문제를 딱 내놓고 어떤 생산 요소가 늘었느냐는 걸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느냐라는 걸 물을 수 있죠. 그거는 자 직물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죠. 식품도 더 만들어지지만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편향했습니다. 직물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직물 만드는데 집약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산 요소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직물 만드는데 더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는 노동이었죠. 그래서 식품은 자본 집약적인 재화였고 직물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노동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대로 상대 가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 옛날 접점에 비해서 새로운 접점은 더 오른쪽 밑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생산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물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반면에 오히려 식품은 생산량 절대 양을 줄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원 변화에 따라서 부존 자원 변화에 따른 생산 변화를 이 그림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핵시 올린 모형은
무역이 있다 그러면 일단 수요는 갖다 봐야 되고, 그래서 수요는 하나고, 상대적인 공급 국수는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이런 기령을 딱 줬다 그러면, 자, 어떤 나라가 어떤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동일한 가격의 상대적 공급량이 뭐가 많냐는 거죠. 상대적 공급량이 많은 나라가 많은 것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많은 것에 비교 우위가 있다. 또는 많은 것을 수출한다. 그 이야기는 뭐 굳이 뭐 기회비용을 따지고 계산하고 할 필요 없이 딱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더 낮은 가격에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국은 1점이고 외국은 3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직물의 상대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낮죠. 그러면 자국은, 스탁 없는 게 자국이죠. 자국은 직물을 수출하고 외국은 직물을 수입하게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쪽에서 가격이 변하면서 가격이 하나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시장 가격 어느 이 중화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기에서 생산이 여기서 소비가 결정되고, 생산은 외국은 여기서 결정되고 자국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은 수출하고,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은 소비하고, 요 생산과 소비 차이 요 폭만큼을 외국으로 수출하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요만큼만 생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만큼 생산했는데 이제 생산이 이만큼 줄고 대신에 소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2점 이만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국 생산을 넣는 이만큼은 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무역에 따라서 서로 상대 가격이 변하고 생산과 소비가 바뀌는 것은 이 그림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헥시올린 모형은 이 헥시올린 모형, 또 그 모형의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 헥시올린 정리는 무역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역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역의 방향은 한 생산 요소가 풍부한 국가는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 생산 요소가 집약적인 재화 또는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한다. 자, 수출의 방향이 비교 우위가 아니라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화를 수출한다. 그게 헥시올린 모형입니다. 헥시올린 모형에서는 기존에 리카드 모형에서는 기술로 봤는데, 헥시올린 모형에서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존량에 따라 가지고 부존량이 무역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게 헥시올린 모형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모형, 스트루프 사무엘슨, 립진스키, 그 다음에 헥시올린, 이 정리 세 개가 지난 시간에 배운 키 모형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정리입니다. 뭐 무역론을 통틀어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정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과 소득 분배에 따라에 대해서도 조금 했죠. 안 했나? 자, 어쨌든 이것부터 해봅시다. 무역과 소득 분배. 뭐 굳이 지금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이 타이틀을 보니까 금방 생각났죠. 이번 시간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역에 따라 가지고 소득 분배가 바뀐다. 무역에 따라서 상대 가격이 바뀌니까 그러면 소득 분배가 바뀐다.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득 분배 바뀌는 관계를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가 됩니다. 상대 가격 변화는, 즉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이 허용되면 수출품 가격은 오르고 수입품 가격은 떨어진다. 그런 상대 가격 변화는 노동과 자본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직물 가격의 상승은, 그러니까 아까 스톨프 사무엘슨 정리도 이런 걸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직물을 비교 우위가 있다. 비교 우위라기보다는 직물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을 많이 가진 나라다.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다.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면 무역이 허용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직물이
그걸 풍부하기 때문에 더 싼 그 노동을 많이 써가지고 만든 직물 가격이 외국보다는 분명히 낮을 겁니다. 낮기 때문에 그 직물을 수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출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직물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직물 가격 상승은 두자로 나타낸 노동의 구매력을 높이는 한편 두자로 나타낸 자본의 구매력을 낮춘다. 그렇게 되면 직물 가격이 오르면 직물에 주로 사용되는 노동의 가격은 오릅니다. 즉 임금이 오르죠. 임금이 오르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동의 가격은 노동의 소득은 오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소득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게 무역에 따라서의 소득 분배 변화죠. 반대로 우리가 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입니다. 외국은 식품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식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직물은 우리나라 걸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직물 가격은 옷값은 떨어지고 대신에 식품 가격은 더 오르죠. 그러면 식품 가격 상승은 외국에서는 식품에 지속적으로 쓰는 자본의 소득이 오르고 반면에 노동의 소득은 떨어집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논리틀 내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무역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장기에서도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으로부터 한 나라의 풍부한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한 국가의 희소한 생산요소 소유자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생산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무역을 반대할 겁니다.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역 개방으로 수입 경쟁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들은 그들이 고용하는 산업에 상관없이 피해를 본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 직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자국은 직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 오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더 잘 살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수입하게 되는 식품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자본의 소득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자본은 직물에만, 그 식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물 생산에도 자본은 사용됩니다. 즉, 수익 경쟁,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들은 그들이 고용되는 산업에 상관없이 수익 경쟁적인 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이죠. 식품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는 자본이었습니다. 이 자본은 사실은 식품에도 고용됐고 직물에도 고용됩니다. 고용되지만 어디 고용됐지 간에 다 자본한테 주는 뭐 소위 그 뭐라고 하나요? 자본에 대한 이자 아니면 그 뭐 실질 자본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나라 내에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어떤 산업이 있든지 간에. 그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 즉, 이 경우에는 결국은 무역에 인해 가지고 어떤 무역을 하는 물건 하나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생산 요소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에 이익이 있고 어떤 생산 요소에 손해가 발생하는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머지 세계하고 비교할 때 이제 현실 경우를 봅시다. 그럼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그 실예를 가지고 이걸 한번 다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현실 가지고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를 봅시다. 미국은 고숙련 노동력이 풍부하게 이 경우는 이제 미국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이제 두 가지 생산 요소로 본 거죠. 노동을 고숙련 노동이 있고 아니면 저숙련 노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숙련 노동, 고숙련 노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높은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 개발과 그런 디자인과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숙련 노동자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 공장에서 그냥 주어진 일만 반복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저숙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숙련과 저숙련이 있는데 미국은 고숙련 노동력이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반면 상응하게 저숙련 노동력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세계적으로 한 서너 나라 빼고는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로 봐가지고 중국과 인도가 항상 1, 2위고 그 다음 아마 인도네시아 정도가 되나 그렇고 미국은 어쨌든 3위나 4위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대부분 나라보다 많습니다. 총 인구는 많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두 가지로 노동을 나눴다 그러면 상대적 비율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체에서 미국 전체 인구에서 고숙련 노동의 비율이라는 것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 나라보다는 덜 미미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숙련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 이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그렇죠. 세계적인 유명 대학들은 다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뭐 다 미국 대학들이 유명 대학이 된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뭐 국내에서 공부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좀 더 뭐랄까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할 경우에 주로 많이 선택한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데 좀 갔는데 지금은 유럽에 가는 건 거의 확 줄었습니다. 한 4, 50년 전? 아니면 2차 대전 전에는 유럽에 주로 갔죠. 미국에 공부하러 간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유럽에 갔습니다. 유럽에 갔는데 지금은 거의 유럽에 있는 똑똑한 애들도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면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또 거기 남아버리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많은 고숙련 노동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고숙련 노동력을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렇다 그러면 무역을 하게 되면 이게 제일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수출품은 결국은 이거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될 것이고 뭐 그까지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의 수출품 보면 어떤 것이냐 뭐 굉장히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 그러니까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품목으로 보면 제일 큰 게 비행기 아니면 뭐 아주 뭐 고가의 기계류 아주 높은 기술의 기계류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수출품입니다. 어쨌든 고숙련 노동이 지각적인 재화를 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수출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도 볼 수 있죠. 현실하고 맞다. 근데 물론 이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 또한 미국의 또 최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농산품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가입니다. 이건 또 아닌데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이제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에서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면 그게 뭐냐? 아이폰은 미국의 수출품이 아니죠, 사실은. 아이폰이 메이드 인 USA는 아닙니다. 디자인드 바이 USA지만 디자인드 인 USA지만 메이드 인 USA는 아닙니다. 아이폰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걸 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을 다 한 뒤에 대만 소유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은 만든 지역의 이름이 붙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뭐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아이폰이 굉장히 고숙련 노동이 풍부한 상품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것도 복잡한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디자인이나 설계는 분명히 그렇지만 조립에서는 또 안 그러죠. 조립은 진짜 단순 조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 상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세계적으로 고숙련 노동이 가장 많으니까 이걸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팩시오리 모형이 따른다고 그러면 이 고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수출하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물건을 집약적으로 그 물건의 집약적인 생산 요소인 이 사람들의 임금이 떨어진다. 반면에 수입을 많이 내는 저숙련 노동의 임금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나오지만 현실은 딱 그 반대라는 이야기죠.
즉 국제무역은 저숙련 근로자들의 복지를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은 희소하고 이거는 풍부한데 현상은 사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상은 고숙련 노동의 임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미국은 저숙련 노동의 임금이 안 올라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 원인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득 분배의 변화는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역론이 틀리느냐, 핵시올림 모형이 틀리냐, 스트로프 사명일선 정리가 틀리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소득 분배 변화는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기술 변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자원의 고갈, 새로운 자원의 발견, 이 모든 것들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폭발했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소위 반세와 세계 운동의 일각에서는 무역 때문에 미국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가난해졌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역론에서 이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주 악당은 무역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술적 변화와 교육으로 인한 할증금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이 아니고 기술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기술 변화와 교육. 그러니까 저소득과 고소득의 격차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냐 그러면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 발전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그 기술을 교육받은 사람 숫자보다 그 기술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 기술 교육받은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고숙련 근로자, 소위 이제 가장 고학력 기술자들이 제일 많은데 도 불구하고 고학력 기술자들의 임금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더 대접을 많이 받죠. 엄청나게 터무니없이 임금이 높습니다. 스탁옵션 같은 걸 보면 제일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더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겁니다. 더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변화가 그쪽으로 또 그쪽에 대한 수요가 더 높도록 기술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수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교육으로 인한 할증금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졸보다는 대졸, 대졸보다는 뭐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 박사 내에서도 하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요즘은 AI 쪽 전공한다 그러면 부르는기의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다 엄청 얼마든지 돈 내고 데려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교육에 따라 가지고 기술에 따라 가지고 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곳곳에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의 주 요인이다. 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역이 아니라 무역보다는 이런 기술과 교육이 소득 불평등의 주 요인이다. 무역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악당은 무역이 아니라 악당이라는 것은 소위 불평등을 만드는 악당이라는 것은 소위 기술 변화와 교육이다. 그래서 무역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무역으로 물론 손해를 보는 사람 발생합니다.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더 효율성을 높이고 더 그래도 뭔가 하면 소득 분배를 더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무역을 줄이고 제약한다 그러면 더 나빠진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금 봐도 마찬가지죠. 아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거칠게 무역을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더 좋아졌냐? 그러면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그 부작용만 낳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소득 분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반무역 정서가 많은 이유는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도 요즘에는 그 반이민 정서가 강하죠. 그 반이민 정서라는 게 소위 반무역 정서라는 겁니다. 뭐 그게 또 많은 이유는 무역 정치에는 정치적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관련 정치입니다. 트레이드 팔리틱스에는 정치적인 편견이 있는데, 무역으로 인한 피해자는 무역으로 인한 수혜자보다 정치적으로 더 잘 조직화된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무역으로 인한 그 수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품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품의 수혜자는 전 국민입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으니까. 반면에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품에서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근로자들이 손해를 봤다. 그렇다 그러면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부 수입품은 뭐 싸지 가지고 혜택을 보지만 일부 공장은 그 물건 만드는 공장은 문을 닫죠. 문을 닫는데 그 문 닫는 공장은 이득을 보는 전체 소비자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한 공장, 일부 공장이 문을 닫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수혜자보다 더 잘 조직됩니다. 무역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은 보통 소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조직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당 당하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이익은 1인당 볼 수 있는 게 조금씩 안 되는데,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전체를 합치면 꽤 되겠지만, 그리고 그 이익이 뭔가 하면 손해보다는 더 클 수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양은 안 많지만 소수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1인당 보는 손해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보는 사람은 더 잘 조직화되죠. 손실은 보통 소수에 집중되나 혜택은 많은 사람한테 분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의 보이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되고, 소수지만 보이스를 키우게 되면 그게 여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대다수는 뭔가 하면 그냥 동조하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소위 전체가 다 무역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설탕 산업으로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상당히 나라마다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농업 부분인 설탕에 대해 가지고 거의 농업 유사한 설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설탕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아요. 다른 거의 대부분 물건을 자유무역을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설탕업자, 그러니까 미국은 몇몇 산업엔 로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설탕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미국의 최대 로비 산업이 총기 산업이죠. 미국은 총기 산업이 로비력이 제일 정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 총기 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산업의 로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설탕도 이제 그런 연유 때문에 사탕수수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설탕을 비싸게 미국 사람들은 지불하고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싸게 먹냐? 연간 한 1인당 8달러 정도 더 비싸게 미국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총 따져본다 그러면 한 20만 달러 미국 사람들이 이 설탕 수입 제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의 설탕업자들이 한 10억 달러 정도 이익을 봅니다. 20달러 손해보는 대신에 10억 달러 이익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는 설탕 제한함으로써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국가 전체로. 이익은 10억이지만 손해가 20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결국은 네트로 10억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손해보던 20억은 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지도 못하고 잘 몰라요. 알지도 모르는 것이고 별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10억 달러들은 10억 달러 손해보는 사람들은 몇몇이 이건 절대로 이게 우리 목숨인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죠. 이 금액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설탕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강한 로비력을 이용해 가지고 설탕 수입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산업이 있죠. 자, 뭐 로비는 아닌데 제일 대표적인 산업 쌀입니다. 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산업이 쌀입니다. 다른 대부분은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막혀 있는 것은 쌀입니다. 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인데도 불구하고 쌀이 가격이 좀 높다 이야기하죠. 10kg에 뭐 6만 원씩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6만 원 해도 뭐 쌀 가격이 뭐 요즘은 쌀 사먹는 사람도 적고 햇반 사먹지 진짜 그대로 쌀 안 사는 사람도 많고 뭐 그 정도 가격은 별로 신경도 안 쓰죠. 안 쓰는데 현재 세계 시장 가격이 쌀 10kg에 한 2만 원? 2,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2,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죠. 2만 원 정도도 차 안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제 좀 높아가 6만 원인데 지금 보통 때는 한 4만 원 하죠. 2만 원? 아니다. 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세계 시장 가격은. 현재 우리나라 쌀 가격이 연평균 가격이 세계 그 쌀 가격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쌀 10kg에 만 원 주면 살 것을 4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4만 원 주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이야기 안 하죠. 근데 그걸 액수를 따지고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수십조? 조단입니다. 조단위 정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는 것이 당초 처음에는 사실은 뭐 농사는 천하지 대분야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이 가장 기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농민이 나라의 근간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때는 그랬어요. 절대 다수.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쌀농사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지금 쌀농사 짓는 농민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2%도 안 됩니다. 1, 2%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줄었어요. 줄었지만 충분히 다 만들죠. 기계화했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 때문에. 그 다음에 점점점 더 줄 겁니다. 더 줄어도 쌀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그 격리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즉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 사가지고 뭐 쌓아놨다가 안 되면 사실은 버리지도 못하고 썩을 동안 기다렸다가 썩으면 버렸습니다. 아니면 이제 북한에 주려고 그랬는데 그건 대북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고 외국에 싼 값으로 수출을 하는 것도 그거는 우리가 수입 금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고 외국에 줄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쓰려 그러면 사실은 생각하기를 제일 좋은 것은 사료로 쓰면 좋습니다. 썩어서 버리는 것보다 사료가 낫죠. 그러나 만약에 쌀을 사료로 썼다 그러면 그 국민 감정 거기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미국 보관소에 미국 그 양국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썩으면 버리고 그런 식으로 격리를 해가지고 쌀값을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시장이 풀린다 그러면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보호를 하면서 쌀가격이 지금 이 수준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건데 그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어쨌든 쌀 보호, 그 다음에 농민 보호, 쌀 보호, 그 다음에 왜 또 쌀만이냐? 쌀은 뭔가 하면 가장 뭐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다라는 이야기죠. 주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그걸 보호 안 했다가 나중에 수입해가 써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외국에서 그 쌀 공급을 막으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쌀은 절대 우리가 생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산을 포기 안 하도록 계속 보호를 해야 된다. 뭐 라는 등등이 쌀 보호의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쌀이 그렇다 그러면 왜 석유는 요즘 쌀보다는 석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쌀이 적으면 빵을 먹어도 되고, 뭐 밀가루를 먹어도 되고, 뭐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사실은. 아니, 쌀이 적으면 요즘 고기를 먹어도 되죠. 그리고 요즘은 점점 쌀 소비가 줍니다. 왜냐하면 쌀이라는 것이 요즘엔 안 좋은 음식으로 보죠. 탄수화물은. 요즘은 쌀보다는 그 거친 거, 조, 수수, 뭐, 보리, 이런 것이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 밥보다는 고기나 반찬을 많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인류 발전 단계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쌀을 계속 보호할 논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데 불구하고, 그러나 뭐, 워낙 그건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 못하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쌀도 우리가 개방하자 그랬다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뭐, 반대, 아니면 비난 국민 정서인지 그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 정서라고, 소위 국민 정서라고 하는 그 비난 여론은 아무도 감당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미국의 설탕이거나 우리나라도 뭐 그 못지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제일 그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프랑스는 농업국입니다. 독일, 네덜란드는 사는 공업국이지만, 영국도 공업국이지만, 뭐 영국은 금융이죠. 그러나 프랑스는 농업국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보호를 제일 많이 한 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다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싸우죠. 미국은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유럽 보고 다 개방하라라는 것인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농원 천하지 대본이고, 그 다음에 신토 부리고 계속 그거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걸 막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이 무역에 있는 무역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팔리틱스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의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보이스가 커지면서 소위 반무역 정서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북남무역과 소득 불균형. 자, 북남무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남. 북남무역이라고 할 때 이 북은 산업화된 북쪽 지역과, 그러니까 농경지역인 비산업화된 남쪽 지역입니다. 유럽에서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픽스 나라, 뭐 그러면 뭐 스페인, 이탈리, 그리스,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거를 픽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일부 언급에서는 보통 남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은 산업화된 나라고, 남유럽은 비산업화된 나라다라고 봅니다. 한 나라 내에서도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탈리아를 보면 이탈리아도 북쪽 지역은 굉장히 산업화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비산업화된 거의 후진국 구조입니다. 그래서 북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러면 우리가 뭐 마피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관광, 그건 다 남부 이야기죠. 남부 이야기고, 이탈리아 북부는 소위 피아타 자동차를 시작해 가지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탈리아에 온 사람 보고 뭔가 하면 마피아 뭐 아니면 관광 그런 이야기 하면 벌쩍 뜹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아주 일부적이게 그렇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뭔가 하면 이 강한 세계적인 산업력을 가진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남북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나라 내에서도 그런 나라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또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대부분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남반구가 아니라 지구를 봐가지고. 미국도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안 그렇지만, 미국도 보면 산업은, 미국 내를 봐도 산업은 북쪽입니다. 산업은 북쪽이고. 그 이야기는 5대5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죠. 철강 자동차, 그게 산업이고, 미국 남부는 농업벨트입니다. 물론 뭐 미드웨스트도 콘벨트가 있지만, 어쨌든 산업은 주로 5대5 근처에 그쪽 공장들이 많이 있고, 남쪽은 농업 중심이다.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을 본다 그러면 미국 밑에 남쪽 카리비안은 다 농업국이고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북남은 어떻게 그래 됐느냐? 지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후적으로. 남쪽은 따뜻하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됩니다. 기후적으로 봐가지고 비교가 농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비교가 있고 계속 하는 겁니다. 북쪽은 농업을 못하니까 뭐든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 땅을 사죠. 기후에 문제없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산업화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은 산업화되면서 경제 자체가 점점 농업의 비중은 줄고 산업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가지고 북쪽은 더 성장해서 더 선진국이 되고 남쪽은 덜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남 구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북남이 할 때 남쪽은 못 사는 나라고 북쪽은 잘 사는 나라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에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의 제기는 사실은 북쪽에서 제기한 겁니다. 북쪽의 근로자들이 북남 무역 때문에 북쪽의 근로자들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미국 러스트밸리 이야기죠. 미국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 이야기가 소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영을 포함하지만 지난 40년간 한국, 멕시코, 중국 같은 국가들은 미국으로 비숙련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해 왔다. 의류, 신발, 장난감, 조립제품 등.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이 저자가 이걸 쓸 때는 이랬을지 모르는데 지금 바뀌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빨리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유로 여기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엔 중국도 자기들은 여기 포함 안 된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중국도 빠른 속도로 경공업 제품은 이제 경쟁의 위력을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여기 이 멕시코하고 같은 급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다 이런 걸 미국에 수출하면서 경제 발전했습니다. 비숙련 노동 집약적 재화. 동시에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서 느리게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런 물건을 그러니까 미국이 외국에서 그 외국을 이제 사실은 우리나 중국은 남은 아닌데 멕시코를 보면 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럽 시각으로 봐가지고 남쪽 지역으로 분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경공업 제품이 수입됨으로써 북남 무역이라는 것이 후진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재화가 선진국으로 수입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손해보느냐? 선진국에서의 비숙련 근로자들이 손해본다. 이 경공업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아니면 일자리를 안 잃더라도 문 닫은 공장에서 많은 비숙련 근로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든지 아니면 안 오른다라는 거죠. 안 오른다. 오르지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 자, 소득 분배, 그러니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저숙련 임금은 안 오르고 그대로 있고 고숙련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1%와 99% 이야기는 사실은 1%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1%가 너무 똑같이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그 불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1%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 문제냐? 아니면 99%의 임금이 안 올라서 문제냐? 여기에는 99%의 임금이 안 올랐고 그 원인은 이 남쪽 국가에서의 수출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99%는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안 올란 것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건 자국 내 문제가 아니라 무역 문제로서 이 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게 소위 그 문제입니다. 전자의 추세가 후자의 추세를 야기했느냐, 무역이 소위 미국 소득 불평등을 야기했느냐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 오르게 만들어서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건 아니다. 자, 핵시 올린 모형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 소유자들은 무역 이득을 얻고
희소한 생산 요소 소유자들은 무역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측했죠. 핵시 올림 모형에 따르면 정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예측대로 나오는 실전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시 올림 모형이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맞게 드러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득 분배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 왜 그러냐? 그 모형에 따르면 소득 분배 변화는 생산물의 가격을 통해서 일어나나 그것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스텔프 사명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역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 것은 스텔프 사명에서 집어넣은 거죠. 소득 생산물 가격 변화를 통해서 소득 분배가 변화해야 되는데 비숙련 기술 집약적 재화 가격에 비해서 기술 집약적 재화 가격이 변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안 변하더라는 거죠. 수출 수입은 결정되는데 실제 수출 수입에 따라 가지고 수출제 가격은 오르고 수입제 가격은 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입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제 가격은 수출한다고 수출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죠.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서 수출은 하지만 그 수출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더라. 결국은 수출제 가격이 안 오르니까 여기 따라가지고 어쨌든 자 그렇고 수출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더라. 그 다음에 모형에 따르면 비숙련 노동자들이 풍부한 국가에서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해 올라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더라. 자, 멕시코 예를 따져 보면 멕시코는 전형적인 비숙련 근로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립 공장들이 멕시코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 비숙련 근로자들이 풍부해서 많은 비숙련 근로 집약적인 재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숙련 근로자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야 됩니다. 그게 스텝 3에서 정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멕시코에서 마저도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빨리 오르다는 이야기죠. 숙련 근로자를 많이 쓰는 제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빨리 오르더라. 즉 멕시코에서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더 빨리 오르더라는 거죠. 즉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 멕시코는 비숙련 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 주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 새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안 오르고 오히려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만 오르더라. 자, 최종 답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이 현상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10년,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거의 2010년, 2015년까지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에서 하나의 이제 퍼즐이 발생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교과서에서 그 중요성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자, 왜 그랬냐? 옛날 역사를 따져보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통화당국이 정책을 잘했어. 뭐 그렇게 통화당국이 자화자찬하다가 이제 혼이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제일 큰 원인은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낮은 비용으로 낮은 가격으로 엄청난 공장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물건이라는 것은 만들면 자꾸 수요가 늘면 생산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더 만들려고 그러면 생산 요소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생산 비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안 오르더라는 이야기죠. 필요하면 똑같은 물건 만들려고 공장을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서 일할 사람이 계속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더 가격이 안 오르고
아니면 더 좋은 물건으로 계속 공급했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와서. 중국 내에서 임금이 안 올라서 그랬던 거죠. 왜 안 올랐냐 그러면 시골에 엄청나게 많은 유유 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유 인력이 소위 도시로 모이면서 산업화를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그 시골 그 인력들이 도시로 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20년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농업 인구가 있었던 거죠. 농업 중에서도 그 유휴 농업 인력들이 계속 공장을 만들어도 계속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2010년, 한 15년쯤 돼가지고는 이제 다 왔다 보는 거죠. 이제는 다 오니까 중국에서도 최근에 2010년부터는 임금도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 왔기 때문에. 다 오면 아직도 남아있다. 올 사람이 더 남아있다 그러면 임금이 안 올라요.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고. 안 오는데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된 이유는 다 왔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뭐 그게 뭐 근로조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급이 먼저 작용합니다. 수급이 타이트하게 되면 그때는 근로조건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의 환경 아니면 뭐 생존을 위해가 필수 뭐 그런 요건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먹히게 되는 거죠. 멕시코에서도 비숙련 노동의 임금이 안 올랐다. 안 오른 이유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공장을 계속 짓더라도 계속 멕시코 남부에서 아니면 남미 전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남미 전체에서 뭔가 미국 국경으로 쳐들어온 사람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됐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미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일할 사람은 산더미 같이 쌓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임금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자본 노동을 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이걸 더 만들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노동이 밖에 안 쓰는 노동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이유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입니다. 결국은 무역이 북남 무역과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모형이 정확히 옳다고 하더라도 무역은 뭐 모형대로 나온다 그래도 무역은 미국 경제에서 조그만 부분이다. 거죠.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하 가격과 임금에 주는 효과는 작을 것이다. 미국에서 뭐 물건 얼마쯤 수출했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물건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오를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크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결론입니다. 무역 경제학자들은 대다수의 관점은 이 소득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악당은 무역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의 기술을 더 강조하는 신기술이더라. 기술을 더 강조하는 새로운 생산 공정과 기술인 거죠. 작업장에서의 컴퓨터와 선진된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못 쓰는 사람들은 단순 근로자, 이걸 못 쓰는 사람들은 옛날에 공장에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공장에 적응 못하면 그냥 단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숙련으로 간주했는데 공장에서 숙련 근로로 간주해가지고 좋은 기계를 돌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계가 나와버리고 그 기계에 적응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엔 그냥 단순 노무업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술의 발전, 그 덕에 모든 산업과 생산 공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점점 더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엄청나게 오르고 못 쓰는 사람들은 이 산업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득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야기시킨 것은 무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다. 이거 사실은 무역론에서 다룰 이슈는 아니지만
무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세계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워낙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좀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무역이 그 악당이 아니라 악당은 이거다. 숙련 기술, 편향적 기술직보다 이게 소득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숙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하더라도 자 이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련, 비숙련 임금 비율. 근로자, 이제 여기서 생산 요소는 두 개 있습니다.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숙련 근로자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나라일수록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겠죠. 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나라다. 그렇게 되면 비율이 임금 비율.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 그거는 양의 비율은 이거고, 부존 자원은 이거고, 이거는 임금입니다. 임금. 숙련, 비숙련의 임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비숙련보다 숙련의 임금이 높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임금 비율은 1보다 클 겁니다. 1보다 큰데 이게 1이냐, 뭐 이런 둘 다 똑같은 거고 2냐, 3이냐, 5냐, 10이냐라는 겁니다. 10이냐 아니면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50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래 올라갈수록 더 사실은 소득은 불평등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은 고용 비율입니다. 고용. 사람 숫자의 비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임금이 이러면 하면 이만큼 고용하고 뭐 이러면 이만큼 고용하고 뭐 산업마다 나라마다 그 부존 자원에 따라 가지고 고용하는 그 정도는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산업을 이제 도입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숙련 산업이고 이게 고숙련 산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냐고 하면 동일한 가격, 동일한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다르면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른 문제고 나중에 이제 비교 전투 분석을 하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임금 내에서 두 개의 고용 비율을 보자 하는 거죠. 동일한 임금 내에서 더 왼쪽에 있는 산업은 오른쪽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더 숙련 노동을 덜 고용하죠. 덜 고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주 범용 기술 산업이고 이쪽은 하이테크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쪽은 하이테크 산업이다. 아주 고숙련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산업이고 이거는 저숙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무역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냐 이거죠. 자, 시작점은 우리가 요점이라고 합시다. 요점입니다. 미국의 경우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무역 전에 미국의 임금이 이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 산업에서는 이만큼 고용하고 이 산업은 이만큼 고용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미국에서 무역이 발생했다. 무역이 허용됐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숙련 기술이 많기 때문에 숙련 기술을 쓰는 산업들을 수출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숙련 기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을 겁니다. 어쨌든 숙련 기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뭐 어떻게 수출 수입돼 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숙련 기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다. 지금 그거죠. 소득 불평등이 됐는데 보면 숙련 기술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련기술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불평등이 더 심해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부터 위점으로 경제가 변했습니다. 그럼 그 위점으로 경제가 변했으면 이 임금 수준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생산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 비해서 더 숙련 기술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숙련 기술 근로자들 임금이 더 올랐다. 그러면 비싼 거는 덜 쓰고 싼 걸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점보다는 이점이 숙련 기술을 덜 쓰는 거죠. 두 산업 모두 동일하게 숙련 기술을 덜 쓰도록 생산 과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보면 그렇냐?
아니란 이야기죠. 숙련기술 근로자들이 임금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숙련기술을 덜 쓰냐? 점점 더 쓰더라는 겁니다. 다들 점점 그 사람들을 더 쓰는 식으로 공장이 바뀌고 있죠. 더 자동화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숙련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그림이 잘못됐느냐?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그러면 지금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했죠. 실제 현실을 나타내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단순히 임금이 오른 게 아니라 임금이 오르면서 이게 둘 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산 기술 자체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다 모든 생산 기술이 숙련 기술 편향적 기술 진보를 했다. 자, 단순히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구멍가게다. 그러면 구멍가게에서는 그냥 그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그냥 물건 오면 물건 가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팔죠. 그렇습니다. 오면 참 신기하게도 가격을 다 알고 알아가지고 얼마 해가 팔고 따닥 찍어가 팔고 그래가지고 전표가 만들어지고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옛날 구멍가게 이야기고 지금 보면 뭔가 하면 다 물건 들고 가면 그냥 찍죠. 찍습니다. 찍고 사장이든 알바생이든 누구든지 딱 찍고 그냥 나갑니다. 그럼 돈 지불하죠. 자, 그 차이가 뭐냐? 옛날의 차이는 포스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걸 통해 가지고 더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그 다음에 그 운영 관리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구멍가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물건이 뭐가 얼마나 팔리고 그거 판단하는 게 보통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물건이 팔려가 다 떨어졌는지 매일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봐야 됩니다. 소위 재고 관리라고 그러죠. 재고 관리를 매일매일 잘 안 하면 물건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 팔면 그게 손해인 거죠. 장사한 사람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면 그건 진짜 손해인 겁니다. 제일 손해죠. 바보짓을 했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실제해야 되고 그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지금 포스 시스템을 딱 도입하고 나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따로 전화해가 주문할 필요도 없죠. 딱 연계돼가지고 어느 정도 재고 수준 되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 가지고 뭔가 하면 포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포스 시스템이란 것이 컴퓨터와 그 다음에 뭐 바코드와 그 다음에 스캐너와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지금 옛날 70세 80세 된 구멍가게에서 그 계산해주던 그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지금 그걸 하라 그러면 못해요. 즉 그런 구멍가게마저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뀐 겁니다. 이 숙련기술 편향적으로. 뭐 공장은 뭐 하물며 공장 생산 과정에서 하물며 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첨단 산업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이 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활용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 공정,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생산 관리가 다 그런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만이 팔리는 겁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많이 취직하던 것이 이제 뭐 기획이나 아니면 이제 뭐 회계나 뭐 그런 쪽입니다. 격리, 회계 그런데 격리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숫자 개념이 좀 있는 애, 뭐 그런데 수학 잘하는 애, 숫자 개념이 좀 있는 애, 그러면 그런 거 없죠. 근데 요즘에는 뽑기 전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 2급 자격증 있는 사람. 단순 숫자 개념이 아니겠죠. 이제 숫자 개념 필요 없어요. 계산은 자기가 할 필요 없습니다. PC가 다 알아줍니다. 그 PC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옛날보다 단순한 이 사람보다는 옛날보다는 더 숙련된 그 숙련이라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산업이 다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거 뭐고 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임금이 오르면 둘 다 새로운 선택점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상인 거죠. 즉
그냥 기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 온인 모형, 스트럭상에서 모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뭐 이래가지고 소위 뭐 불평등이 발생한다. 근데 불평등의 원인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임금이 올랐는데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이렇게 더 숙련 노동을 덜 써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그 이야기는 그 무형란 모형에서 말하는 그 셋업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 모형에서 말하는 그 셋업이 지금 기술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거는 이게 오른쪽으로 둘 다 이동한 거죠. 이동한 뒤에 이게 오르면 이동했기 때문에 또한 오릅니다. 이게 오르죠. 이게 다 숙련 기술 피난적 기술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숙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더 오르죠. 더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숙련 기술의 임금이 오르죠. 오르면 결국은 생산점은 둘 다 더 오른쪽이 되는 거죠. 더 임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즉 비숙련 노동자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임금은 오를 가능성이 없어요.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숙련 기술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점프업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소위 악당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 변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업별로 봐서 4개 산업 집단의 비생산 생산 고용률의 비용을 본다 그러면 기술이 낮은 집약도에서의 비생산 생산 고용도 증가하고 두 번째도 그 다음에 뭐 비생산 생산 고용률 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서 이제 무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 입장에서는 후진국에서 가격이 싼 물건이 들어오면서 내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아니면 내 임금이 안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두 개의 이제 뭐 현상은 있죠. 현상은 있는데 그 현상의 원인을 좀 더 발전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 그러면 사실 무역을 막아야 돼요.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무역을 막아가지고 뭐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무역을 막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은 거기 안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무역을 막아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근로자들이 숙련적으로 소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교육받아가지고 새로운 걸 하는 건 쉽진 않죠. 그 이야기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비율이 숙련 기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비숙련 쪽은 안 하고 놔둬야지 그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숙련 기술이 없으면 이제 점점 서바이벌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나오는 것이 문송,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이야기는 숙련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같이 법령 기술 문과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제일 성공할 수 있죠.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CEO도 될 수 있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숙련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공학적인 기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보고 복수 전공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옛날식으로 하나의 전공을 해가지고 살아남기는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과에서도 뭔가 하면 이과 쪽도 복수 전공을 통해 가지고 좀 어렵지만 이과 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쓰입니다. 순수과학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기업에 들어가면 좀 더 전문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화학이나 뭐 물리나 그건 힘들지 몰라도 코딩이나 컴퓨터 같은 분야는 뭐 문과에서 접근하기에도 그렇게 접근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지 취업이 훨씬 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중간에 도태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지금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했고 거기에서 뭔가 하면 제일 앞선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 뭐 소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뭔가 하면 백만장자들이 뭔가 하면 수십 명씩 등장하는 정도로 세계적으로 봐가지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옛날 하던 거 그냥 옛날 공장 그 자리에서 고용만 그대로 계속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공장이라는 것이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문 닫는 공장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이제 기술 변화하고 무역, 소득 불평등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